이번 시간은 364페이지예요. 물권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자, 물권이 보통 물권이라면 일반적으로 채권에 비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또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요. 즉 우선할 수 있는 힘,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채권보다가. 두 번째는 그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침해를 배제시켜서 없애서 당의 물건을 지배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해야겠죠. 따라서 침해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배제 또는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물권은 채권에 비해서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 효력, 우선효 이렇게 하게 돼요. 우선효. 그래서 보통 의미는요,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채권에 우선. 이거는 뭐예요? 물권과 채권을 비교했을 때 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물권 상호간이 어떻게 될까? 물권과 물권 사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문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첫 번째, 이 물권과 물권이요 각각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 우선.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능이.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제한물권이 우선하겠죠.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되냐? 그 외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선성립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면 채권 상호간은 어떻게 될까? 그죠? 세 번째. 채권과 채권 상호간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문제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원칙이요. 채권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성립했던 나중에 성립했던 관계없이 그 효력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 그러니까 선후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등 원칙에 의해서요.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이 또는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먼저 이행한 또는 먼저 변제한 그 내용의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행을 받는 것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일지라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행주의라고 그래요. 선행주의. 먼저 이행되어진 그 내용이 유효하다. 왜 그러냐?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선행주의가 적용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특히 채권 평등의 원칙이 대표적인 게 바로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죠. 파산됐을 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평등이다. 다만 선행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평등하게 나누어서 주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대원칙인데요. 여기에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자, 물권이 채권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을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외가 있어야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나 또는 퇴직금 채권의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저당권이나 물권보다가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또 국세채권 중에 증여세나 또는 상속세처럼요.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당해세에 있어서는 저당권 물권보다가 우선한다 이렇게 국세기본법에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채권이 우선하도록 이렇게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 그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효, 물권은 채권을 우선한다는 데 원칙, 요걸 근거로 해서 권리 상호간의 선후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의 일반적 효력에서 두 번째는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물권의 침해를 제거, 배제 또는 없애기 위해서 그 물권에서 바로 침해자에 대해서 야 없애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청구권이에요. 채권의 본질이란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채무 내용들 이행해줘 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청구권 아닙니까? 그런데 물권에서도 그러한 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거는요, 전제가요, 그 물권이 침해 상태가 있거나 더 나아가서요, 장래에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 당의 그 물권의 실효성을 보호상 실효성 보호요. 실질적으로 물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물권의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은 청구하는 종류는 여기는요.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해보면 당의 물건의 대상인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 버리면 야 돌려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유가 상실된 상태라면 상실의 모습으로 침해를 했으면 이건 야 물권에 대해서 야 내 물권의 대상의 물건이니까 내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반환 청구. 근데 만약에 점유 상실 이거 이외의 침해 사유가 있다. 이외의 침해. 이럴 때는 물권에 기해서요. 야, 내 물권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방해를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현재는 침해하지 않지만 장차 침해 염려가 있다. 침해 염려가 있다. 라고 하면요. 침해당하여 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자체를 제거해버리면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버리면 물권을 더욱더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그 물권에 기해서 방해할 염려를 미리 예방조치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방청구요. 이제 이것이 인정된다는 게 가장 물권에서 큰 특징이죠. 즉 당의 물권이 침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미리 예방조치 좀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반환, 제거, 예방이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물권의 종류에 따라서요.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죠. 예컨대 점유권이 침해당했으면 점유권에 의하여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소유권이 침해당했으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것은 사실상 물권 그리고 소유권은 본권의 대표이겠죠. 기타 지상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지역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전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그렇죠? 또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질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저당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유치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질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여기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을 여기다가 이렇게 준용해다 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준용해다 씁니다. 저당권까지. 준용. 여기도 준용.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누군가 있을 때 소유권자가 말이죠. 내 소유물 반환해 라고 하거나 내 소유물 방해 제거해 라고 하거나 내 소유물 방해 미리 예방 조치해줘 라고 하거나 이런 권리가 소유권에 각각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형태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그대로 준용해다 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여기에요. 각각 이렇게 준용해 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이제 연구해야 될 텐데 해석상 보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해석상 이때는 유치권은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계속돼야 유치권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해서 누가 뺏어간다든가 침탈해 가버리면 유치권을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유치권 소멸해버리면 이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등을 할 수 없죠. 물권 청구를 해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자는 점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해서 조심해야겠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때는 해석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질권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역시 해석상 법 규정에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해석상 질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질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인정한다. 자, 요 두 개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해석에 의해서 인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점유권에 의한 것이다. 유치권이 침해당했는데, 그죠? 유치권을 상실해버렸다 이거죠. 침해당해서 침탈당해버리면 그러면 점유권에서 행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물권 청구권의 성질이 뭘까? 성질을 살펴보면 특징요, 성질, 특성을 살펴보면 채권적 청구권보다는 우선합니다. 물권에서 나가니까. 두 번째요, 당의 물권에 근거하여 나왔으니까 물권과 항상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 청구권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것이 이게 물권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 물권이 양도되면 이 물권도 함께 양도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 만약 이 물권을 소멸하면 이 물권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요. 따라서요, 물권과 물권 청구권을 분리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분리 처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의 성질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물권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행사에 관해서는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자는 현재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물권자가 됐죠. 현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물권 청구권은 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누구한테 행사할까? 상대방. 그 상대방은요,
현재 그 물건을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침해 염려가 있는 사람이겠죠. 현재 침해자 또는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때 현재의 침해자인 상대방은요, 그 침해에 대해서 말이죠. 침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없냐를 불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바로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현재의 침해자 또는 현재의 침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의 과실에 의하여 침해했느냐 염려를 만들어냈느냐 불문한다. 잘못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상대방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침해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때 이 상대방한테 청구하면 반환 행위를 하거나 제거 행위를 해줘야 되거나 또는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이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냐? 여기 됐어요. 당해 이 물권의 청구권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반환 행위, 상대방의 방해 제거 행위, 상대방의 방해 예방 행위. 그죠? 이러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행위 청구권선입니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이게 통설이고 판례다. 그렇다면 이 입장에 쓰면 바로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반환 행위를 해야 되고 방해 제거 행위해야 되고 방해 예방 조치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때 근거는 바로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통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은 상대방이 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내용으로 권리 행사하면 되겠죠. 행사를. 이렇게 행사할 때요. 다른 청구권이 있으면, 즉 물권의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이 그 당사자한테 침해당하고 있는 물권자한테 발생돼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로 다른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죠.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청구권과는 경합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물권의 청구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366페이지 그리고 367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 두었죠. 이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을 우선적 효력과 물권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 물권의 청구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의 변동이라는 것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 현상을 우리는 물권 변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이런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겠죠. 이 원인을 크게 나누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행위 외의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 변동의 원인에는 사람의 행위,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법률 규정, 즉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는데 우리는요, 이거는 사적 자치 영역이니까 여기에는 행위를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공시 방법을. 예컨대 공시 방법에는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공시 방법은 그래요.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라는 형식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 이 인도라는 것은 점유 이전을 말해요. 점유 이전. 점유 이전을 하면 결국은 점유가 되겠죠.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보통 인도를 점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 또는 점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공시방법을 반드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건 변동시킬 때는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 반드시 갖추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추지 않으면 물건 변동이 안 일어난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방식,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우리는 이런 입법주의를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원칙이 뭐냐면 법률 행위라는 행위를 통해서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공시방법에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게 되니까 형식, 이걸 형식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행위를 통한 부동산, 동산 물건 변동일 때는 공시방법을 갖추는 형식을 취하게 한다. 이것으로는 형식주의를 한다. 형식주의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라는 거죠. 다음은 그런데요. 여기에 규정에 의한 경우, 즉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이렇게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일 때는 여기는요, 이러한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등기, 인도 이런 방법 없이도 당연히 물건 변동이 일어나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영역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의 이 영역에서는 결국은 형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요, 독일법이 이렇게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곧 당의 물건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요건이죠. 형식이 그죠? 이 형식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립 요건으로서의 형식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주의 또는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72페이지예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공시의 원칙이란 것은 반드시 저렇게 물건 변동이 일어나면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 방법이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라는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라는 거죠. 이걸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 이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 방법으로 뭘 취했어요? 성립 요건으로서의 공시 방법을 취했죠.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다, 독법주의다 이렇게 했죠. 이것을 민법이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공시 방법을 신뢰한 사람은 그대로 보호된다는 원칙입니다. 공시 방법 신뢰자는 신뢰한 대로 그대로 보호한다. 공시방법이 설령 무효인 공시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공시방법대로 권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은 대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공시방법을 신뢰하는 것은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유효한 등기고 권리자다,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믿은 사람,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한 힘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민법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그러냐? 바로 이거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의 영역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이 부정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유에 관해서는요, 인도에 관해서는요, 공신력을 인정하네요.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하여 그 점유자에게 권리가 있구나 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거래에 믿은 대로 그대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신의 원칙,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선의취득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점유의 공신을 인정해서 공신의 원칙이 이렇게 인정되게 됩니다. 이 제도, 선의취득이란 제도, 이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게 돼요. 이게 민법 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선의취득제도. 이 선의취득제도는 어디에만 적용되냐? 부동산 적용 안 하네요. 이것은 동산에만 적용하네요. 따라서 동산에서만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영역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 그러나 부동산 영역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물권행위의 개념은 소유권 양도행위라든지 지상권 설정행위라든지 지역권 설정행위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는 당해 법령의 내용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하는 법령이다라고 할 때 그 법령 이름을 물권행위라 해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첫 번째, 성격은 처분행위 중에 하나다. 따라서 처분권 있는 자만이 행위이어야 유효가 되겠죠. 유효. 두 번째, 이 물권행위의 종류, 형태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종류를 예를 들어 보면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또 질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물론요, 여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이나 또는 저당권을 양도 행위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물권 행위다. 물권 행위. 이런 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되겠죠. 여기는 동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여기 부동산에 대한 것, 부동산에 대한 것, 부동산에 대한 것. 여기는 동산, 부동산 다 되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다. 물권 행위요. 자, 이러한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요,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죠. 이걸 갖추어야, 즉 물권 행위 내용대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그래야 물권 변동이 나요. 그렇죠?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권 행위에 의해서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물권 변동해요. 다만 여기 물권 행위는 세 번째 채권 행위와는 구별해야죠. 예컨대 여기에 채권 행위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대표적인 예가 매매 계약이 바로 채권 행위잖아요. 그러면 채권 행위와 소유권 양도 행위는 구별해야겠죠?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지만 여기에 소유권 양도 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물권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념적으로 구별합니다. 구별. 그렇죠?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별한다. 구별한다. 구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거래 행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양도할 때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양도할 때, 자, 이때는요, 매매는 채권행위, 소유권 양도행위는 물권행위예요. 그러면 과연 매매 계약과 소유권 양도 계약이라는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을까?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사회에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양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요, 소유권 양도 행위는 물권 행위는 어떻게 할까? 매매 계약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일까? 원인 결과 관계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판사님들은 매매 계약할 때 소유권 양도 계약도 함께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물권 행위는 여기에 있는 채권 행위인 원인 행위. 이거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의 관계에서 보면 독자적인 성격이 없다. 부정해요. 자, 이 물권 행위는 소유권 양도라는 물권 행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물권 행위는 이 채권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채권 행위가 독자적이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매매 계약 속에 소유권 양도하는 계약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한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매매 계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소유권 양도 계약도 무효가 돼요. 매매 계약이 취소돼 버리면 소유권 양도 계약도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채권행위, 매매 계약인 원인행위가 유효해야만 소유권 양도인 결과도 유효한 물권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행위는 소유권 양도행위나 물권행위는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걸 유인관계다 이렇게 해요. 성질이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물권행위라는 것은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유인성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요. 이 두 개의 성질을 우리 법원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매매계약과 소유권 양도계약 이 두 개의 관계를 독자성 부정하고 유인성 관계다. 그래서 매매계약 속에 소유권 양도하는 행위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당해 소유권 양도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독자성 부정하고 유인성 관계다. 이것을 우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다. 이렇게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소유권 양도계약도 무효. 매매계약이 유효여야 소유권 양도 행위도 유효.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는 376페이지예요. 376페이지. 물권행위의 독자성 그리고 377페이지에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관한 논의예요. 그 안에요. 377페이지에 2번점 학설과 판례 안에 양갈로 2번 유인설 해놨죠. 요 유인설이 바로 요거예요. 유인성설. 유인설. 요 판례 태도에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인성을 취하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학설로는 소설이지만 판례는 이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매매계약이죠. 채권행위가 매매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기타 사유로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 소유권 양도행위죠. 소유권 양도계약이요. 소유권 양도계약인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우리는 유인성설이라고 합니다. 유인설 해도 좋고요. 유인성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우리 판례는 여기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요 내용만 정리해 둡니다. 뭐 이게 교체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 좋아요. 이렇게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해야 되죠. 어떨 때? 법률 행위를 통해서, 거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동산이나 부동산 물권이 움직일 때. 그렇죠?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 또는 점유 이전인 인도라는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